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죠. 부엌에 나가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리는 그 손길이 한 30년은 됐을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딸 지연이 하나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손에 익어버렸더라고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이고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거.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외롭다고 생각할 새도 없었죠. 딸이 시집을 가고 손주를 낳은 뒤로는 그 아이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다 채워지더라고요. 지연이는 참 운이 좋았어요. 아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위 박지훈이는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가 남달랐어요. 문턱을 넘기도 전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던지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받아주고요. 명절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 댁에 인사를 다니면서 어르신, 올해도 건강하세요 하며 봉투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저 집 사위는 참 잘 들어왔다고 다들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전화벨이 울린 게 점심 무렵이었죠.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잔뜩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에 은우 좀 며칠 봐줄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잡혔는데 하필 그 시기에 베이비시터 이모님도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강아지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죠. 손주 입에 들어갈 반찬이라면 사 먹이는 것보다 제 손으로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코다리를 사다가 담백하게 조리고 장조림도 큼지막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부엌에서 보내고 나서야 보따리 2개가 가득 채워졌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나눠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은우 얼굴 뿐이었죠. 딸이 사는 아파트는 갈 때마다 좀 위압적이었어요. 로비부터 번쩍번쩍한 그곳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늘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지연이가 반갑게 문을 열어줬고요. 그 뒤로 사위가 양복 차림으로 다가와 제 손에 든 짐을 받아들었어요. 아휴, 어머님 이 무거운 걸 또 들고 오셨어요? 하면서요. 핀잔인지 인사인지 모를 그 말들을 건네는데 표정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우리 은우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좋은 사위 두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은우와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면서 노는 동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사이였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은우가 어딘가에서 검은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 작은 팔로 낑낑대며 끌고 오는데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가방이냐고 물으니까 서재 안쪽에서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것들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둔탁하면서도 낯선 그 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가방을 다시 한번 흔들어 봤어요. 가방끈을 풀어내는 그 잠깐 동안에도 저는 별일이 아니길 바랐어요. 무슨 사업 자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매듭을 풀고 입구를 벌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가방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노란 고무줄로 묶인 채 수십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양이 어찌나 많던지 제 평생 그렇게 많은 현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돈다발 아래 깔린 낡은 수첩 한 권과 비닐에 담긴 구식 휴대폰 여러 개가 더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왼쪽에는 사람 이름이, 그 옆에는 숫자가,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적힌 이름들 옆에 붙은 숫자가 다 비슷비슷한 또래의 것이었거든요. 70대, 80대로 보이는 그런 나이대 말이에요. 이거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명단 같은 거 적어두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사위가 무슨 큰 투자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거래처라면 회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이름만 빼곡했고 금액 옆에는 입금 완료라는 짧은 표시만 붙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 하나를 집어 전원을 눌러봤어요. 배터리가 다 됐는지 화면조차 켜지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오래 쓰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대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평소 사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하며 늘 먼저 안부를 묻던 그 목소리며 명절마다 동네 어르신들 손을 일일이 잡아드리던 그 다정한 손길이며 그게 다 거짓이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서 갈등했을까요? 그냥 다시 가방을 묶어서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 아니면 지연이한테 물어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은우야 하고 부르자 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우리 강아지 이건 할머니가 잠깐 맡아둘게 하고 아이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결국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돈다발을 찍고 수첩 페이지를 한 장씩 넘어가며 글씨가 흐릿하지 않게 여러 번 다시 찍었어요. 휴대폰들도 각도를 바꿔가며 찍어두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모든 게 그냥 제 오해였다고 밝혀지면 저는 사위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어요. 이게 정말 사기 같은 거라면 그 피해자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다가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면 어떡하지? 사위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밀려왔어요. 그렇게 밤새 마음이 오락가락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112를 누르고 신호가 가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아니, 노인들 이름이 적힌 수첩이랑 현금, 그리고 낡은 휴대폰들이 한가득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조금 더 진지해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계신 곳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 물건들에 손대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 두 명이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고는 신분증을 보이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바닥에 펼쳐진 돈다발과 수첩, 그리고 휴대폰들을 본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유, 이거 규모가 상당하네요.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형사들이 증거물을 하나씩 비닐백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가 휘파람을 불며 들어섰어요. 그는 거실 풍경을 보고 잠시 멈춰섰지만 곧 평소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아,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오셨나 봐요. 그 천연덕스러운 웃음에 저는 등골이 다 서늘해졌어요. 형사 한 명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거 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형사가 수첩을 펼쳐 보이며 이름들을 가리키자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사업하다 생긴 채무자 명단일 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휴대폰들을 가리키며 명의가 전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형사의 말이 이어지자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그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결국 그는 거칠게 몸을 일으키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말았어요. 거실 가득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 사이로 형사가 사위의 양팔을 붙들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는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연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워크숍 중간에 무슨 일인지 직감했는지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 집에 형사들이 왜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야? 저는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결국 옆에 있던 형사가 대신 짧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딸은 워크숍 도중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2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한쪽 신발은 거의 벗겨질 듯 걸쳐 신은 모습이었어요. 거실에 남아있던 깨진 화병 조각과 흩어진 증거물 봉투들을 본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지훈 씨는 어디 있어? 진짜 끌려간 거야? 지연아, 일단 앉아서. 앉으라는 말 하지 마. 지금 앉을 정신이 어디 있어? 딸은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엄마가 신고했다는 거 형사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연아, 그게 아니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입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엔 딸의 귀에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뭘 받는지 몰라도 그게 다 오해일 수 있잖아. 왜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지연아, 그게 단순한 채무 명단이 아니었어. 휴대폰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듣고 싶지 않아. 딸은 그렇게 외치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연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끼니도 거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요. 저는 그저 죄인처럼 딸의 집을 정리하고 은우를 돌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 문이 활짝 열린 채 있었고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어느 유치원에 연락해도 이미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친정 식구들도 며느리도 모두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세상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그날 찍어둔 수첩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은우 사진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흔적들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또 아려왔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 이름을 천천히 읽어가던 그때였어요. 한 이름 위에서 제 손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박춘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뇌었지만 옆에 적힌 생년월일이 제 친구의 것과 너무도 똑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춘자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대답이 없자 저는 문을 두드리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참 만에 겨우 문이 열렸고 그 틈으로 보인 친구의 얼굴은 제 기억 속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핏기가 없는 얼굴에 퀭한 눈이었어요. 춘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그 좁은 방으로 들어가 친구를 끌어안았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손주 등록금 하려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사위가 했던 짓이 그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친구의 앙상한 손을 굳게 잡았어요. 춘자야, 그 돈 뜯어간 놈, 내가 알아. 내 사위였던 사람이야.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마칠 때쯤 춘자는 제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자야,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분명 더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래, 우리 그 사람들 찾아보자.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두 사람의 손이 마주잡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손이 마주 잡힌 그날부터 저와 춘자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수첩 사진을 펼쳐놓고 적힌 전화번호 하나씩 눌러보는 일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누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신호가 두어 번 가고 나서 연결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세요? 됐고 끊으세요.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음 번호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어떤 분은 욕설을 퍼붓고 끊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받지조차 않았어요. 춘자는 그런 반응에 금세 지쳐 보였어요. 민자야, 이게 될까? 다들 우리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 같아. 라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었죠.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거야. 천천히 다시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번호를 누를 때는 제 신분과 사연부터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제 사위가 가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그 진심이 조금씩 전해졌는지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끝내 흐느끼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아들 가게 보증금 해주려고 평생 모은 돈이었다며 그렇게 계속해서 우셨어요. 이렇게 연락이 닿은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퇴직금을 전부 날린 어르신, 손주 등록금을 보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할아버지, 딸의 수술비를 잃은 어머니까지. 사연들은 모두 비슷하면서 다 처참했어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저와 춘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며칠이 지나 저희는 용기를 내어 서울역 근처 작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잡았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분들이 하나둘 들어섰어요. 다들 초면이라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어떤 어르신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위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술렁였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사죄는 무슨 사죄요? 당신도 한패 아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그 순간 춘자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어요. 이 친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친구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춘자의 외침에 다른 분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숨어 있고 서로를 의심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옥 안에서 발 뻗고 잘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울음은 곧 회의실 전체를 메우는 통곡이 되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함께 울고 나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고 저는 떠밀리듯 그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 수임료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시민단체의 소개로 한 젊은 변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저희의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무료로 돕겠다고 나서 주었어요. 어르신들,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변호사의 그 말에 모두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곧바로 사위 박지훈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문제는 박지훈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전부 다른 곳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회의실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돈을 되찾으려면 그 숨겨진 재산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아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어떨까요? 방송국에 알리면 여론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됐어요.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바라보며 끄덕였고, 변호사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우리는 그날부로 언론에 연락을 취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언론에 연락을 취해보기로 결정한 그 다음 주였어요. 변호사가 한 시사 프로그램 기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어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들어서니 노트북과 수첩을 펼쳐놓은 젊은 기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 사연을 듣고는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어요. 이거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네요. 제가 제대로 취재해서 꼭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어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얼굴이 알려지는 게 두려운 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하였고, 저와 춘자를 포함한 몇 분만 직접 마이크 앞에 앉기로 했어요. 촬영하는 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입술이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앉은 춘자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로 저는 입을 겨우 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위였던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가감없이 풀어놓았어요. 검은 가방을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신고를 결심하기까지의 갈등, 그리고 춘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렇게 알게 된 참혹한 사연들까지 모두요.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맺었어요. 저희는 돈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인터뷰는 전국 뉴스 메인 화면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단독, 노인 전문 금융사기단, 그 배우를 고발한다는 자막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고 들었어요. 그 시각 지연이는 숨어 지내던 작은 모텔방에서 은우를 재우고 혼자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 화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모자이크로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지연이가 평생 들어온 목소리였거든요. 제 딸은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야, 저거 분명 엄마 목소리야.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뉴스가 끝나고도 지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거든요. 남편 서재에서 들려오던 신경질적인 통화 소리, 알 수 없는 사람들 명의의 낡은 휴대폰들, 그리고 자신이 그저 모른 척 눌러왔던 작은 의심들까지요.
우리 딸은 잠든 은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지연이는 은우의 손을 잡고 그동안 등 돌리고 떠나왔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손길이 가늘게 떨렸어요. 집안은 떠날 때 그대로 어수선했어요. 딸은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고 책장 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책상 밑 카페트 한쪽이 살짝 들떠 있는 걸 발견하곤 떨리는 손으로 카페트를 걷어내자 마룻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정사각형 모양의 덮개가 드러났어요. 지연이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 덮개를 열었어요. 안에는 또 다른 현금 다발과 처음 보는 통장들, 그리고 서류 뭉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통장 하나를 펼쳐보던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상도 못할 액수의 돈이 수십 개의 다른 계좌에서 잘게 쪼개져 들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 순간 지연이가 지켜오고 싶었던 모든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그건 남편에 대한 배신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지연이는 다음날 새벽 은우의 손을 잡고 다시 집을 나섰어요. 딸의 발걸음은 저절로 제가 사는 동네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어요. 마침 아침 운동을 나서려던 제가 문을 열다가 지연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연아. 제 목소리를 듣자 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밤샘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우는 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내 딸이 그 긴 어둠 속에서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만이 가슴을 채울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밤새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뉴스를 본 일, 비밀 금고를 발견한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까지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도 경찰에 가서 증언할게. 그 사람이 숨긴 돈을 찾아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저는 무릎 꿇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한번 품에 안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아침이었어요.